안녕하십니까. 저는 DA 건축의 조태용 전무라고 하고요. 그 말씀 소개받은 것처럼 건축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실무 사례 이렇게 제목을 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그 눈물 나는 어떤 몸부림 같은 거라고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설계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짤막하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 인공지능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걸 구축해가지고 650명 되는 설계 사무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IM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건축 설계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어떤 기대 효과가 있길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 역시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계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솔루션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상당히 좀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죠. 시공사에 가까운 산업인 시공사에 비해서도 매출은 15분의 1, 영업이익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2022년 대비 2023년에 인허가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계속 언제나 제가 지금 20년 차, 21년 차인데 계속 20년 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리가 지하 1층인데 옆에 썬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보고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혼자 하늘 보면서 나도 좀 부자 회사에 좀 다니고 싶다. 이것저것 솔루션을 막 사면서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또 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절박함이나 좀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더 드는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쓸모없는 100개가 아니라 쓸모있는 1개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수의 고도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로 저희 회사는,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AX랩에서는 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어렵고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제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챗GPT의 달리로 이제 이미지를 캄브리아기와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든 건데, 누군가는 5억 4천년 전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종이 출현했던 캄브리아기 대폭발처럼 인공지능이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 사무실도 어떻게든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2023년 하반기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AX랩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채택이 돼서 그 이후에 실무 클러스터를 소규모로 진행한 후에 저희끼리긴 하지만 3가지 활용 전략을 구축해서 24년도 단기의 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해보자는 노력들을 계속 진행하게 됐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3가지 목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다른 게 아니라 개발자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설계 사무실은 사용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의도에 근접하고 퀄리티가 높은 건축 이미지, 다른 이미지가 아니고 이 건축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투 이미지, 두 번째는 매스 이미지 투 이미지, 세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에서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게 됐고요. 또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이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되게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분위기나 컨셉추얼한 그런 인스피레이션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이제 매스 이미지 혹은 유전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만드는 매스 이미지를 만든 후에 로게스나 베라스로 이미지를 빠르게 건축 이미지로 만들고, 그 이후에 부족한 것은 포토샵 AI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을 1차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실제 이 다음에 이제 일반 설계본부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이후에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이제 한편으로 눈물겨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2023년 하반기랑 2024년 초반에 저희가 이런 이미지들을 미드저니로 만들게 됐고 초반에 정말 저희끼리는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줄 안 되는 프롬프트로 되게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만들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행복했었는데 사실은 그 행복했던 시간이 너무 짧았죠. 왜냐하면 건축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그 뒤로 바로 작동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그 이후에 저희는 내부에 소규모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오피스 빌딩과 20층 건축, 투시도 시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축에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사람들을 그룹핑한 다음에 몸빵을 하는 거죠. 일단 하루에 10개씩 무조건 만들어. 한 달 뒤에 보자. 그렇게 되면 공통의 어떤 복수의 그 경우의 수가 갖는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게 저희끼리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뭐냐면 책을 사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사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프롬프트 사전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미드저니가 갖고 있는 받아들인 단어는 되게 중의적이거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미드저니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생성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세 번째 거 체크되어 있는 그 챗GPT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저희가 만들어낸 프롬프트고 입력하려고 했던 프롬프트고 밑에가 이제 그 프롬프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준 건데 그리고 오른쪽이 이미지고요. 뭐 되게 좋았긴 했지만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뭐냐면 너무 창의적이기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표현 이런 표현들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건축 설계 그 디자인할 때 조감도에서는 사실은 적용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되는 결과를 좀 이어져 가지고 이것도 좀 대단히 큰 실망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갖게 있나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몸방을 통해서 한 2달 동안 진행을 해봤지만 저희가 얻은 결론은 층수, 면적, 길이, 비율 등의 규모 산정이 의도한 대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얻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CG 업체랑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냐면 설계 사무실이 어떤 뷰를 갖고 오면 오른쪽으로 5도요 5cm만 더 아니 왼쪽이요 오른쪽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뷰를 조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생성형 이미지로는 인공지능으로는 그런 작업들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이게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셉추얼한 분위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창의적이어 가지고 되게 보고만 있어도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고민했던 건 그러면 규모나 뷰 디자인을 조금 명확하게 그 오리엔트에서 그 보이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그 다음 검토했던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이미지로 활용하거나 레퍼런스 이미지나 미드저니에서 나왔던 이미지를 시드화해서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범위를 잡아서 이제 수정하거나 이런 방법들 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좀 보여드리면 레퍼런스로 이 정도 규모와 뷰를 갖고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과물을 얻었더니 그나마 이건 조금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겠다 뭐 레퍼런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가 활용했던 건 뭐냐면 프롬프트만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방금 전까지는 건물의 외부였는데 실제로는 실내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또 사람을 좀 흔들 정도로 되게 퀄리티가 높은 이제 투시도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했던 이미지들인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고, 왜냐하면 실외 조감이 아니라 실내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에 있는 밖에 조경이 보이고 안에 커튼홀이 있고 이 정도의 범위만 갖고도 저희가 충분히 이런 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되게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홀로 평일엔 쓰지만 주말에는 이제 웨딩홀로 쓰고 싶다라고 이제 설계팀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같은 공간에 두 가지 장면을 연출하는 거를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직원들 요청하는 본부들에게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역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사용자가 의도한 규모와 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직관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미드저니에서 이 시기에는 이제 다른 솔루션 베라스와 루객스로 이제 눈을 돌려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베라스로 모델링을 한 거에 대한 그 퀄리티에 있는 어떤 조감도 이미지를 얻은 거고요. 이게 루객스로 메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감도 같은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런 베라스보다는 루객스를 선택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베라스는 굉장히 모델링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가 얻어지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모델링을 빡세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으로 렌더링을 걸면 재질도 되게 내 마음대로 들 수 있고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설계팀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매스를 집어넣고 내가 그 디자인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규모 검토 단계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발주체에 그냥 레퍼런스 이미지로 디자인 이미지로 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베라스보다는 루객스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정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은 설계팀에서 위쪽에 있는 이 스케치업 이미지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포토샵 AI로 후보정까지 해서 이제 아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지금은 설계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이제 대표님이 불러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좋아할 만한 친환경 커뮤니티 센터를 인공지능으로 뽑아낼 수 있냐. 퇴사하고 싶었는데 내려와서 막 검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이 있고, 얘는 어떤 거냐고 잠깐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이미지 한 15개 정도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얘에다가 아이디 인덱스를 줍니다. 뭐 HDS라는 인덱스를 주게 되면, 그렇게 준 상태에서 다시 또 생성형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와 함께 그 HDS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HDS로 학습한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대백화점 이미지를 집어넣고 미니멀리즘 파사드 디자인이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면 현대백화점인 것 같지만 어쨌든 미니멀리즘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이미지가 얻어지기도 하고, 이게 작은 규모의 어떤 학습된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 말고 루객스에서는 로라라는 모델로, 학습 모델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쪽도 한쪽 저희가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회사에 제안을 했고, 이제 거기 설계본부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고민됐던 건 뭐냐면, 좋은데 평범하고 조금 소위 이제 간지가 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특별함을 좀 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찾은 건 뭐냐면, 그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매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어떤 그 세 가지 매스가 있는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건물에 가지성과 인지성 1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건축 계획적인 조건 중에는 서로 상충하는 조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상충하는 조건들을 부딪혀가지고 최적의 어떤 조건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의 대안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그 매스로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루객스로 이제 건축 계획안을 완성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되게 열심히 노력한 페이지였는데, 하여튼 그라스퍼의 수백 개 되는 컴포넌트를 정말 미친 듯이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 건물의 인지성과 가시성 일조에 대한 조건들을 만든 다음에 새벽 한 5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5시간 돌렸던 것들을 1분 정도로 요약하니까 뭔가 되게 빠르고 간지나 보이지만 사실은 그 디스크 조각 모음 보듯이 5시간 동안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첫 세대에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녀석이 두 번째 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같은 조건으로 계속 좋은 세대들이 진화해 가면서 거의 100세대 가까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100세대까지 가면서부터 진화된 유전자를 그 조건들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매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매스를 조금 이 레퍼런스 이미지화 해서 모델링을 좀 더 해서 이렇게 루게스로 넣어가지고 다양한 디자인 어떤 그 대안을 좀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그 제안서 첫 페이지 그 앞단쯤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다 인공지능이나 컴퓨팅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대한 조건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했다, 시뮬레이션 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작동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적용해 볼 생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유전 알고리즘 그리고 파인 튜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설계의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실제로 많은 적용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쟁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이나 컴퓨팅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은 무조건 제안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챗 GPT가 있는데, GPT를 저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론 공부를 했다기보다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PT가 쭉 나오다가 저희가 유의미한 어떤 지점을 봤던 건 뭐냐면, 23년 3월경에 이제 4.0이 나오면서 문맥을 이해하는 인터페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올해 초만 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역할과 직업이 생길 거다라고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챗 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문맥을 이해하는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어저께 한번 해본 건데, 원래는 오바마로 저희가 했던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미드저니가 오바마라는 단어를 하면은 결과물을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청소년이 좋아하는 간식을 이미지로 그려줄 수 있어를 미드저니와 챗GPT랑 달리에다가 이제 실행을 했더니,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정갈하게 미드저니 특유의 정갈한 이미지,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오른쪽은 뭐 이런 이제 스낵이나 이런 초콜릿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아마도 제가 의도했던 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성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될까를 저희 내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미드저니는 아마도 사용자가 작성한 묘사를 있는 그대로 생성하고, 이해가 필요하기보다는 문장을 직관적으로 미국, 청소년, 간식,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의도, 문맥을 이해하니까 이해한 상태에서의 어떤 이미지를,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지 않나? 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챗GPT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PDF를 잘 받아들이니까, 다른 파일을 잘 받아들이니까 챗GPT가 뭘 올려놨냐면, 처음에는 과업지시서 같은 걸 올려놨어요. 입찰안에서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입찰안에서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려놓고 이걸 분석해서 얘한테 물어보면 되게 입찰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줄 거예요 라고 이제 회사에 신나서 보고를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제 위에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원래 입찰안에서는 담당자가 달달 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요거는 폐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를 쓸 때 저희가 되게 많이 작성을 했는데, K 엔지니어링 보고서, 이제 또 대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어떤 일이 되냐면 신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거기 그 엔지니어링 사례, 도화, 삼영, 뭐 KG 뭐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 기사를 내고 있었던 대한경제지에서, 대한경제지를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저희가 할 때 그 신문과 카탈로그 그리고 그 회사 홈페이지를 GPT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물어보기, 대화를 시작해서 정리해줘 해가지고 꽤 그럴듯한 K 엔지니어링
디지털 어떤 뭐 활용 현황 이런 보고서를 한 2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나만의 GPT 같은 거 만들기를 보면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려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전연차들이 법규 검토를 빨리 찾거나 확인할 수, 유권에서까지는 안 되지만 빨리 찾을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서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가 추가하고 싶은 기능 중에 뭐냐면 국토부에 질의회신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올려서 처음에 내가 뭘 물어보면 법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국토부 질의회신 최신의 거 3개 정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이게 판단할 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챗봇을 한쪽에서는 꾸준히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은 어떻게 뒀었냐면 저희 랩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BIM을 원래 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설계를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빔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D 기반의 정보가 그러니까 CAD 도면이 되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왜 정확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저희가 작성한 도서 검토 보고서를 개피라고 하는 사회 연결망 분석 그 솔루션에다 집어넣고 그걸 분석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3,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DB화 해가지고 바꾸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요것들을 사람이 혼자 계속 작업을 해야 됐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GPT에게 이제 엑셀 함수를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빨리 소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코드를 짜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써있기로는 5초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뭐 다른 측면의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었고요. 분석한 결과는 사실은 재밌게도 외주업체를 써서이다라고 이제 나와서 좀 이거는 내부에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끼리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개발도 되게 딥한 개발은 아니지만 내부에 쓸 수 있는 개발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2D 기반의 도면을 3D로 모델링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라스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2D 도면을 기둥보, 슬라브, 구조체 같은 건 구분해 가지고 층별로 레빗으로 쏴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의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되게 많이 자랑하고 싶은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세널리스트가 아니라 선플라워라고 하는 저희 그라스퍼의 애드온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서는 1조 차트까지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걸 쓰고 있고요. 공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LHBIM 계량평가 프로그램 6종까지도 6가지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때 되게 효과적이었던 게 그라스퍼에 C잡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여기에는 스크립트를 짜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못 짰죠. 그러니까 사실 코딩을 잘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금방 만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해서 제가 처음 했던 게 포인트 2개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줘 라고 시도를 했다가 한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정말 그 GPT한테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사정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하게 되면 제발 되는 걸 좀 만들어줘 되는 걸 사정사정 해가지고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GPT한테 코드를 좀 짜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으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는 또 하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설계본부 인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검토들을 다 수행하면서 설계를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하려면 저희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간격을 좀 줄여주려면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 지도를 좀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기반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좋은 게 있다면 이건 어디서 다운받고 어디서 접속하고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고 어떤 활용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 저희가 맵으로 만들어서 분기마다 혹은 매월마다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뿌리면 조금 더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올해 안에 이것도 꼭 기필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활용성을 갖고 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번에 다음 달에 있는 추기학술 대회에 이런
설계사무소의 업무 현황을 고려한 설계 단계 AI 기술 활용 방안 기초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또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시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접근할 때는 엄청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그 담당하던 직원이 전무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을 알차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설계는 BIM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이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 건축 설계가 갖고 있는 같은 공통된 기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표님은 5명 일할 수 있는 거 3명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정확히 초점이 모아져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자인 단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획안이 구체화됐을 때 BIM을 통해서 뭐 기본 설계, 실설계 진행하면서 어떤 갖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먹고 살자고 보니까 회사에서 전산도 맡고 있는데 설계정보관리 시스템이나 내부에서 설계사무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개발 시스템들, 전산 시스템들까지도 같이 하나된 공통된 방향으로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일하는 모습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대표님을 설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페이지일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그 손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오토캐드로 DWG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서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어쩌면 한계 있는 운영과 오히려 지금의 앞뒤가 안 맞는 도면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BIM을 적용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하는 모습 혹은 조직의 구성 혹은 이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쓸모없는 100개가 아니라 쓸모있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소수의 고도화가 아닌 보편적 활용 초점이 저희들의 목표이자 그 공유하는 가치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